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극지 조류를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까치, 두 번째 시간은 제비의 소리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바로 박새를 골랐습니다. 박새라는 이름은 박씨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박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크기는 한 참새 정도 크기고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박새를 연구했던 한국조류학회지의 어떤 한 저자는 이런 그림을 넣었어요. 몸 크기는 한 13cm에서 14cm 정도, 얼굴에는 하얀 흰뺨 무늬가 있고, 그리고 가슴 쪽으로는 검은색 무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전체적으로는 흰색과 그리고 짙은 푸른색이 감도는 빛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데요. 유럽에도 우리나라의 박새와 비슷한 유럽 박새가 살고 있습니다. 학명을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박새는 파루스 마이너, 반면에 유럽에 있는 박새는 파루스 메이저라고 학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학명이라고 하면 종명과 속명 두 가지의 라틴어로 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앞에 붙은 속명이 바로 파루스, 그리고 원래는 파루스 메이저로 다 같이 묶어뒀었는데 최근 사람들이 잘 보니까 유럽 박새랑 한국 쪽에 있는 박새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파루스 메이저에서 빠져나온, 메이저는 아니고 약간 작은 파루스 마이너라고 이름이 붙게 됐어요. 크기의 차이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색깔 차이가 뚜렷합니다. 유럽에 사는 박새는 온몸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봐도 노란빛이 감도는 게 확연히 눈에 띄는데, 한국에 있는 박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흰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간 회색빛이 더 감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색깔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최근에는 별도의 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파루스 마이너의 정식 명칭은 또 저페니스 tit 이렇게 부르고요. 유럽에 있는 애들은 그레이 tit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아래로는 베트남까지 살고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일본 연구자들이 많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페니스 tit이라는 영문명이 붙은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손쉽게 다가가는 새이기도 한데, 이 박새를 일컬어서 동물행동학계의 초파리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물 유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초파리를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행동학계에서도 가장 흔한 생물종으로서 일종의 연구종이죠. 연구종으로서 박새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박새가 인공둥지를 달아주었을 때 가장 쉽게 유인되는 종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나무 구멍이라든지 돌 틈 사이 이런 데 둥지를 트는 녀석들이거든요. 얘네들이 특히 선호하는 구멍 크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잘 맞춰서 인공 둥지를 나무에다가 적당한 곳에 딱 달아 놓으면 얘네들이 여기 좋은 구멍이 있네, 여기 적당한 서식지가 있네 라고 생각해서 쉽게 들어가서 거기 둥지를 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인공 둥지에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찾아가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연구 방법을 1940년대 영국 사람들이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요. 옥스포드 대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이 처음 그 옥스포드 뒤뜰에 있는 숲을 여기를 연구 사이트로 하자라고 정하고 나서 그쪽에 있는 박새들을 아주 깊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박새들은 거의 100% 다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새들에 다 이렇게 가락지라고 하는 그런 개체 인식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의 자식이고, 얘는 누구랑 결혼했고, 얘는 나중에 누구를 낳았고, 또 이 자식은 또 누구랑 결혼했고, 이런 가계도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가 지금 2019년이니까 거의 한 70년이 넘었네요. 7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그 위덤 숲이라고 하는데, 그 위덤 숲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딱 이 개체를 포획해서 그냥 정보를 넣으면 얘가 누구의 자식인지, 그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박새를 이용해서 뭘 알아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주제는 바로 기후변화겠죠. 최근에 이 과학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야생에 있는 조류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얘네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람들이 그 70년 동안 계속해서 측정했던 몸 크기를 봤더니 예전보다 지금 겨울철 몸 크기가 좀 더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겨울철 몸 크기라는 거는 결국 얘네들이 얼마나 더 잘 먹었느냐, 얘네들이 어떤 지방 축적률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 지방 축적률이 과거보다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박새의 어떤 먹이원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알 낳는 시기도 예전보다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유럽의 봄이 계속 빨리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한 4월쯤에 알을 낳던 애들이 지금은 한 3월에도 알을 낳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앞으로 당겨서 번식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박새는 텃새거든요. 한 지역에서만 계속해서 뭐 이동하지 않고 사는 녀석들인데, 다른 철새들하고 새로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즉 안락딱새라고 하는 종이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면 다시 영국으로 와서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이 번식할 시기가 돼서 와서 보니까 박새의 번식 시기가 너무 유연해짐에 따라서 이게 계속해서 겹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새들이 철새들이 날아와서 서식지를 침범하니까 엄청난 경쟁이 또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이 붙게 된다는 거는 이 두 종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이런 야생조류에서 기후변화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이 박새를 가지고 최근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제가 쉽게 볼 수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10cm 조금 넘는 녀석들이 뭐 휙휙휙 나무 사이로 날아다니면 잘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을 잘 보려면 소리를 먼저 듣고 저기 박새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익숙한 그 박새 소리를 한번 틀어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녹음된 소리입니다. 찌삐찌삐찌삐찌삐찌 이런 소리. 찌찌찌찌찌. 뭐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고요. 이런 소리가 바로 전형적인 박새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는 일본에서 녹음된 소리인데요. 일본에 있는 박새들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비슷하죠? 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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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이런 소리. 아주 날카롭고 낮은 소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두 음절 소리를 많이 내고요. 그리고 또 이 녀석들이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내는 알람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계음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바로 지금 뱀이 나타났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하는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부모가 주변에 있는 자기 새끼들한테 알리려고 내는 소리죠. 지금 뱀이 나타났으니까 빨리 도망쳐라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뱀이 나타났을 때와 다른 뭐 까마귀 같은 날아다니는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랑 내는 알람콜 소리가 달라요. 이런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지금 일본 도쿄대에 있는 스즈키 도시타카라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어미와 아비가 어떤 포식자가 나타나느냐를 이 소리를 통해서 새끼들에게 알려준다라는 보고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똑같은 알람콜 같아 보이지만 크트스 하는 소리가 마치 목소리처럼 지금 뱀이 나타났어 내지는 지금 뭐 다른 까마귀나 뭐 까치가 나타났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르게 소리를 내는 거죠. 왜냐면 새끼들 입장에서는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피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뱀이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 뛰어내려야 됩니다.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먹히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뱀이 나타났다는 알람콜이 나타났을 때는 얘네들이 막 둥지 밖으로 막 뛰쳐나가고 어떻게든 살려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반면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포식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이 오히려 다른 전략을 택합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보이지 않게끔 몸을 낮추는 거죠. 그 자기 부모가 내는 알람콜 소리를 듣고서도 얘네들이 포식자의 종류를 파악하고 자기가 취해야 될 어떤 전략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즈키라는 교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했던 연구가 뭐냐면은, 과연 박새가 뱀이 나타났을 때 어떤 연상작용을 일으킬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박새들은 서로 알람콜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음을 공유해서 이 옆둥지에 뱀이 나타났나 봐. 그럼 자기도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스 하는 소리를 내면서 새끼들한테 조심을 시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새도 친구들이 내는 경계음을 들었을 때 과연 연상작용을 머릿속으로 하는지, 시각화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연상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분이 했던 실험은 뭐냐면은, 그런 친구들이 내는 경계음 소리를 먼저 틀어준 다음에 뱀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뭇가지를 자기가 이렇게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나무 근처로 뱀과 비슷하게 생긴 나뭇가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과연 얘네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 거죠.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그런 뱀이 나타났을 때 내는 경계음을 소리를 내니까 그 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만 지나가도 얘네들이 막 놀라면서 마치 뱀을 봤을 때 내는 듯한 경계음 소리를 막 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경계음 소리를 내주지 않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내는 경계음 소리 대신에 그냥 다른 소리를 낸 다음에 그 나뭇가지로 뱀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저거 뭐야, 뱀도 아닌데 이러면서 별로 속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새들도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어떤 머릿속으로 시각화된 이미지를 연상한다는 걸 처음으로 밝혀낸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분이 어떤 재밌는 연구를 했냐면은, 과연 얘네들이 내는 소리가 구조화된 소리일까? 라는 궁금증을 던졌어요. 뭐 예를 들면 뭐 A, B, C, D다 이런 식으로 소리의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소리의 순서를 바꿔본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라고 돼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D 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따로 떼서 이 음절 소리를 맨 앞으로 가져간 다음에 이 음절 순서가 바뀌었을 때 과연 얘네들이 친구들이 내는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는지, 그런 걸 실험을 해봤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이 문장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음절 순서에 따라서 얘네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고가 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새들이 그냥 내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신텍스라고 하죠. 어떤 구조화된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새는 어떤 소리를 연구하기도 굉장히 좋은 연구종이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런 소리 녹음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또 소리를 녹음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플레이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소리를 녹음했다가 그걸 틀어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내 서식지에 누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막 열심히 또 울어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새 소리를 듣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가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쳐봐요. 박새 소리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수컷이 만약에 있고 근처에 만약에 누군가 이걸 서식지로 가지고 있다면 어느샌가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나요. 그래서 막 쭈이쭈이쭈이 하면서 같이 막 우는 거죠. 여기에 다른 박새가 있구나 하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플레이백 실험을 하는 거는 새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재미 삼아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연구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박새과에 속한 조류, 그 중에서도 박새보다는 사이즈가 큰 곤줄박이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곤줄박이에 대한 재밌는 소리, 그리고 곤줄박이의 연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